유럽중앙은행이 우리 시간 오늘 밤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당초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했는데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애플이 신작 아이폰 14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고가는 달러 초강세 영향으로 16만 원에서 최고 33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긴축 예산에 정부 지원마저 줄어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서 지난 1년간 차량 가격을 5차례나 인상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격이 바뀌다 보니 신차를 사서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리셀족도 등장했습니다. 뜻밖에도 유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하루였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날 증시 상황 먼저 진단하고 가겠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장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명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 마감까지 그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양시장 상승을 이끈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이 간밤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였던 이 81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최대 수요국 중 하나인 중국이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증시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의 이 커플링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국제유가와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 점이 연휴를 앞둔 우리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연일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이 간밤 달러 약세 여파에 8.7원 급락세로 개장을 했는데요. 장중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환 당국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3.4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죠? 맞습니다. 이 연휴 기간 투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두 내용은 잠시 뒤 고웨스트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세 번째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 10월 감산 결정이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5일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이 원유 생산량을 이달에 비해서 10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연장으로 이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국제유가 등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이 국제유가인 만큼 향후 유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앞으로 나타날 조짐이기 때문에 네.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유가의 방향성이 하락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가스 공급 중단을 연기하자 이 G7은 이달 초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이 도매 가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한선을 두는 석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석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가격 이하의 러시아산 원유에만 해상 운송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석유 가격 이 상한제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내일 열리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치솟은 전기료로 큰 매출을 기록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이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즉각 대응하면서 이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국제유가가 또 한 번 출렁일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예정된 이 EU 에너지 장관 회의 결과와 국제유가 천연가스 흐름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네. 지금 서학개미들이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증권업계가 연휴 기간 서학개미들을 위한 이 별도 인력을 배치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연휴가 새로운 서학개미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장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연휴 기간 해외 주식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야간 거래는 물론 연휴에도 평소처럼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연휴 기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해외 주식 야간 데스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원화 주문 서비스도 그대로 운영해 별도의 환전 신청 없이 미국과 중국, 홍콩, 일본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은 물론 해외 파생과 차액 결제 거래 데스크를 24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24시간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해 서학개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급감을 경험한 증권가.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만큼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잡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자, 이렇게 연휴 기간 잠 못 드는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깜짝 상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8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서 네. S&P 500, 다우지수 모두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간 연준의 그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좀 움직였는데 이날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 이슈가 있었고 연준 인사들 발언은 긴축 강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뉘앙스였나 보죠? 네, 일단 시장이 반등한 데는 연준의 2인자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을 보시면 이날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의 위험과 충분히 인상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의 위험, 여기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요.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퍼졌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준이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75bp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는 모양인데 지난달 초처럼 또 이렇게 시장에서 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좀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네. 사실 사람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죠.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해석한 대로 과도한 좀 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발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당분간 경제를 둔화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리스크를 거론하긴 했지만요. 핵심 메시지는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래 갈 수 있다.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잠깐 달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증시에 혼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연준이 요즘 참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양가적인 연준의 이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0.75%포인트 인상을 좀 전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7일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연준이 이달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도 그랬지만 이번에 나온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런 전망을 더합니다. 경제 성장 전망은 대체로 약하지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역시도 0.75%포인트 인상에 베팅하는 의견이 76%로 더 많았습니다. 사실 75bp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밤부터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이 MTS 들여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제의 이 상승세를 타고 이 나스닥 계속 회복세를 보여줄까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일단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 월가 전문가들은 좀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의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일단 그 델로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는 수요일의 랠리는 진정한 반등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이타워 역시도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면서 러시아가 가즈프롬을 셧다운했고 중국은 다시 록다운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했죠. 셧다운이나 록다운 모두 중단을 뜻하지만 이 락다운 같은 경우는 이동까지도 제한하는 보다 큰 의미인데요. 모두 인플레이션을 높일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휴 기간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오늘 나올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하죠.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 또 이미 지난 7월에 0.5%포인트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인상에 점치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관건은 인상 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인상 폭에 따라 달러 가치가 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인상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10분에는 파월 의장의 카터 연구소가 주최하는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FOMC 전 마지막 공개 발언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 뭐가 상당히 많네요. 네. 추석 이후에는 또 뭘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FOMC 이전에 발표되는 중요한 데이터죠.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에 공개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6월의 CPI 상승률이 9.1%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둔화돼서 8월 예상치는 8.1% 정도로 좀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0일에서 21일에는 9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유럽 같은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고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금의 유리한 강달러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CPI도 역시 FOMC의 별다른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0.75%포인트 인상의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짤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4가 출시됐습니다. 벌써부터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신작 출시로 또 애플보다 주목받는 종목들도 많죠. 실제 이 경쟁력 얼마나 되는지 양현주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새벽에 출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이 좀 어땠어요? 네, 아이폰 14가 오늘 새벽 2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반응 뜨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동결 때문이겠죠. 아이폰 14 공개되기 전 100달러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다만 환율 효과로 북미 지역을 제외하곤 20%가량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격 동결 자체가 파격적인 결정인 만큼 많이 팔겠다고 제대로 각을 세운 모습입니다. 이번 신작은 기존 미니 제품을 없애고 플러스 모델을 더했습니다. 또한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 이 제품 간 끝나누기도 강화했습니다. 상위 모델에는 신형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는데 애플은 A16을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또한 프로 모델에 한해 아이폰 최초로 4,800만 화소를 제공하고 노치 디자인도 없앴습니다. 미국, 중국 등 1차 출시국의 경우 9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16일 공식 출시가 됩니다. 국내에선 23일 이후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동결하고 프리미엄에 몰빵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위 모델일수록 좀 인기가 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이 동결이 된 데다 성능까지 대폭 개선이 됐으니 아무래도 이 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폰의 경우 이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작 아이폰 13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위 모델을 샀는데요. 이 아이폰 14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제대로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애플도 출시 이전부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14의 경우 초도 물량 9,300만 대로 전작 대비 15% 늘었습니다.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 갤럭시 신작 같은 경우도 가격을 동결했잖아요. 양사가 좀 눈치 보기 작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 출시 이전부터 지금 삼성과 애플의 경쟁 구도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4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그거 접히면 알려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폴더블 폰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삼성이 아이폰 폼팩터 혁신이 없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한 달 앞서 공개한 폴더블 신작 상위 모델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역대급 폴더블 폰 시리즈 중 최다 판매인 97만 대의 사전 판매량을 기록하고 유럽 출하량 역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한 달 앞서 가격 동결 카드를 꺼내든 건데 예상 밖 가격 동결 맞불을 놓은 애플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애플페이가 연내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페이가 장점이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아이폰 신작을 놓고 외신들의 어떤 호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플은 상위 모델 M자 탈모를 연상시키는 노치 디자인 대신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펀치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애플은 펀치홀 디자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화등 알림이 오면 카메라 모듈이 있는 상단 화면이 뜨도록 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눈에 거슬렸던 노치가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되면서 사용자 경험을 대폭 높인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노치인 거죠? 네, 이 노치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 IT 커뮤니티에서도 이 해당 기능을 두고 시그니처 기능이 새로 생겼다라면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점을 좀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잘 팔릴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변수가 사실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지금 뭐 프리미엄 시장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2년에 한 번 스마트폰 바꿀 거 뭐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사람들 늘어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가격을 또 동결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 가격을 동결한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동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미국의 지역에서 킹달러가 복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폰 14 시리즈 가격을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강달러 때문에 미국의 지역에서 가격이 큰 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아이폰 14 출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16만 원 인상된 125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경우 1TB는 역대 최고가인 250만 원에 달합니다. 프로맥스와 견줄 수 있는 Z 폴드 4의 국내 출고가가 199만 원으로 동결이 됐는데 적어도 아이폰 국내 출고가 인상으로 삼성전자 폴더블이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국 통화가 약세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이 가격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고가가 25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이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구매하려던 차값이 1년 새 30%나 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실제 테슬라가 최근 1년간 5차례나 차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때문이라는데 차익을 노린 리셀주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중형 SUV 모델 Y는 1년 새 가격이 30%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이었던 퍼포먼스 모델, 지금은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테슬라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 3는 인상폭이 40%를 넘습니다. 5,999만 원이었던 롱레인지 모델은 이제 8,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가격이 최대 8% 올랐고 아우디 이트론이 단지 0.1%만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인상폭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새 가격이 5번이나 오르다 보니 차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이른바 리셀족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건 자동차 회사의 재량이고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가격을 올린 만큼 상품성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20%대가 넘어서 30%대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런 선을 넘어서는 어떤 그 제조사의 영업이익만을 바라보는 그 인상 수준이지 이거는 소비자의 어떤 그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 무시했다라고 봐요. 오히려 일정하지 않은 조립 품질과 열악한 애프터 서비스 문제는 여전히 골치입니다. 최근 4년간 테슬라 차량의 문 관련 결함으로 수리를 받은 건수만 2,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델 3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은 딱히 메리트가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의 배짱 장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고객들이 1년 넘게 차가 출고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벤처 캐피탈 자금이 좀처럼 업계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제품 개발 부진과 함께 경영 위기에 처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통증 치료용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만드는 벤처기업 웰스케어.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콜드레이저란 기술을 집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 기업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3년 연속 CES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품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자체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자 스펙이나 여건들이 이제 잠정 보류됐다 보니까 개발 속도나 이런 플랜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는 투자 자금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자금줄에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VC분들 접촉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라보셔서 작년 펀딩을 조금 완화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운영자금이라든지 임상자금 마련을 위해서 VC들을 만났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꺼려하고 계시고 자금 조달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바이오 의료 업종은 2021년 21.8%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는 19.5%, 2분기는 16.9%로 급감했습니다. 투자 비율을 단순하게 연도로만 비교해봐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바이오 의료 업종의 주가 부진에 투자자들의 기대치 하락, 잇따른 기업 공개 실적 침체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민간에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K바이오 백신 펀드만 해도 원래는 2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조정 때문에 6천억 원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 해도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소규모 벤처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벤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자율주행, 이른바 자율운항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저희 뉴스플러스가 초대했습니다. 시드로닉스 박별터 대표 그리고 저희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율운항이라는 게
자율주행차처럼 이렇게 무인으로 운행되는 그런 배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엄밀히 말하면 무인 선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타기는 해야 합니다. 네. 이제 현재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는 조타석이 아닌 이제 뒷좌석에서 원격 제어로 이제 배를 몰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손이 좀 바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 항로를 찾아주고 또 이제 운항 중에 다른 선박이 다가오면 뭐 우회도 했다가 또 다시 항로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주차랑 이제 주차에 비유되는 저반도 당연히 지금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선박이 지금 이제 핀란드가 시험 운항에 가장 먼저 성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또 그 뒤를 이었고요. 네, 노르웨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 자율운항 선박을 선보였고 또 네덜란드는 굉장히 바다보다 좁고 또 배들로 북적이는 운하에서 자율운항 보트를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뭐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율운항도 아직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대표님 자율주행차하고 자율운항하고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른 겁니까? 크게 보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개념은 유사합니다. 네.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앞에 있는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인지하고 그 선박이 어디로 갈지 그래서 나는 피해서 안전하게 어떠한 경로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선박을 제어하는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자율운항인데요. 네. 아무래도 선박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비해서 몇천 배는 크고 물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또 등장하는 장애물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 자율운항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시험 운항도 성공을 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방 기자? 일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한 66조 원이었던 전 세계 이제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가 이제 오는 2025년에는 1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자율운항 선박과 또 관련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12.6%씩 성장해서 6년 뒤 그러니까 2028년에는 2,3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자율운항 선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주로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요. 예. 일단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아비커스와 그리고 거의 시드로닉스가 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비커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지금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을 수주하기도 했는데요. 이 2단계라는 게 자율운항에 더해서 자율제어까지 가능한 단계라고 합니다. 이 자율운항도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단계가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대표님? 네,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표한 자율운항 선박의 단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분류 기법입니다. 1단계는 배에 선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운항을 보조해주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예. 2단계는 선원이 배에 탑승한 상황에서 육상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것이 2단계 단계이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배에 선원이 탑승하지 않습니다. 육상에서 원격 제어를 하는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것이 3단계고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화는 3단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진정한 무인화는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해외에서 먼저 개발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뭐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한계점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 상용화는 아까 자율화 단계에서 1단계에 머무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를 어떤 분들은 자율운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히는 운항 보조 시스템이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기술 개발을 상용화에 접근하는 면도 있고 예. 법과 제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 이제 2단계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안 하면은 뭐 거래를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선박 기술이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제 조선 해운업계도 역시 좀 강화되는 그런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70%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해운 분야에서 이제 오염 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제
해양 사고의 한 82%가 지금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율 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면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없어야 사고가 좀 덜 일어난다. 좀 속상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자율 운항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뭐 이렇게 표지판도 잘 봐야 되고 네. 뭐 도로도 차선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네. 배 같은 경우는 사실 항해 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가장 좀 중요한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은 먼 바다에서는 장애물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는 선박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사실 이 교통량이 증가하고 운항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연안에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협수로라든지 항만 안에서의 운항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네. 혹은 선박용 스마트 어라운드 뷰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그 시스템인가요? 네, 저반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육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물까지의 거리 그리고 항만과 선박 사이의 거리와 속도가 나타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연안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지금 저 기술을 시드로닉스도 갖고 계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 시스템, 지금 또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가 되는 스마트 어라운드 뷰 시스템인데요. 연안에서 아무래도 협수로라든지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선박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소유의 선박에 탑재가 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보조 시스템이지만 아마 다음 단계에서는 이 어떤 사람의 대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좀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인 저희 회사가 해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으로 나간 만큼 아마 해외 수요가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제품이 초기 단계인 상태라서 폭발적인 수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좀 문의가 들어와서 나가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러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입을 시작했다라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 대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과거에 그 대기업들과 같이 하시면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해외를 좀 노려보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저희 사실 조선업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은 여러 가지 신기술과 제품을 한데 모아서 좋은 선박을 건조하는,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초반에는 장기적인 협력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뭐 내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협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서로가 좀 꿈꾸는 그 길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경쟁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았던 점은 이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고객분들의 이해를 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기술, 이러한 제품, 이러한 시장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서 이제는 고객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기술을 많이 내줬는데 지금은 경쟁사가 됐다. 그렇지만 뭐 넓은 아량으로 봐주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단계 자율주행 선박은 언제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에서 이제 올해 초였죠. 단 한 명의 선원도 타지 않은 선박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짧은 거리였고 또 이제 시험 운항이었던 만큼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인데요. 한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한 1,600억 원을 투입해서요. 2025년까지 3단계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3년 뒤면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두를 계속 좀 이어나가야 될 텐데 대표님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혼자 뭐 다 해내실 수는 없겠죠.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율운항 기술도 하나의 회사, 한두 개의 회사가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모아서 멋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협력이 된다면 K조선을 꾸준히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선박의 이용자는 해운사입니다. 이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쓸모 있고 사고 싶은 자율운항 선박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사와도 함께 이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초기에 리스크를 안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해운사에게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자율운항 선박이 더 활성화가 돼서 K조선뿐만이 아니라 K해운도 강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드로닉스 박별터 대표 그리고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 즐겨 입는 편이에요. 옛날에 완전 유행하던 그런 패션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나름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지금도 바지 긴 걸로 입고 위에 짧은 걸로 입고 있어요. 촌스럽다고 생각은 아직 안 해봤고. 외부에서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조금 더 드레스업된 그리고 셋업 스타일링으로 조금 더 본인을 화려하게 꾸미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나타나서 (19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을 했었던 하이틴 모드를 반영한 패션을 Y2K 패션이라고 합니다. 세대들이 자기 표현을 하는 것에 좀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조금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IPO 시장에서 주목하는 소식들 양재준 선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오가노이드입니다. 제약사들이 요즘 이 분야 인수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가노이드가 뭡니까? 네, 2015년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머리가 작은 소두증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을 규명하는 데 사용됐던 게 바로 이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조직이나 줄기세포를 활용해 몸 밖에서 장기와 유사하게 미니어처와 같은 장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몸 안에 넣는 것인데 미니 장기로 이용해서는 그 약물 독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피부 화장품 평가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샘암 같은 항암 관련 아니면은 장 관련 베제터병 같은 난치성 질환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아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그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관련에 따르면은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6억 9천만 달러에서 2027년 그 34억 2천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임상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 오가노이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요즘 이 분야 투자와 제휴가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오가노이드 기반의 플랫폼 업체인 넥스트앤바이오의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동아약품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그 400억 규모의 그 시리즈 B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서 활발하게 제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강스텐 바이오텍은 로키드 헬스케어와 시젠의 대주주인 시젠 의료재단은 온코클루와 GC 녹십자 의료재단은 MBD와 손잡고 오가노이드 관련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난치성 질환 치료와 관련해서 이 오가노이드 활용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그 고려대 의과대와 그 연세대 의과대가 그 척추신경관과 침샘암 관련 환자 치료에 성공하면서 오가노이드 플랫폼 발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바이오업계는 난치성 질환과 암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쪽으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진단 쪽,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항암제를 이제 환자에게 맞춤형 항암제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이제 진단 사업 영역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침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외국에도 네덜란드 쪽에 한쪽이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임상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서도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오가노이드는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와 조직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3D 바이오 프린팅 등에서 나타나는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면역 억제제 복용을 계속해야 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벤처기업, 좀 나중에 IPO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콜마홀딩스가 그 지분을 인수한 넥스트앤바이오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세린셀즈라는 회사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넥스트앤바이오는 최근 오가노이드 핵산 추출 시약 판권을 웅비 메디텍에 넘기면서 분자진단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는 12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첨단 의료 관련 그 오가노이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재생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장올가노이드, 그다음에 침생올가노이드 두 가지가 이제 저희 메인 파이프라인이고요. 장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내에 저희가 환자 투여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침생올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올 1월 산업은행과 동아약품,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등이 참여한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시리즈 C 또는 프리-IPO 투자를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또 세렌셀즈는 지난해 7월 12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완료를 유치했으며 그 흉터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금융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당국은 5차 연장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 이 지원 종료를 이유로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기금과 중복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코로나 금융 지원을 종료할 경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5차 연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금융업권과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대출을 떠안고 있는 금융권은 어떤 입장일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통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하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전제로 준비 중이었던 새출발 기금과 금융회사별 자체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치는 곳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눈치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된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대출 판단의 지표가 사라진 점 역시 문제입니다. 빚을 제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차주를 구분해낼 수 없다 보니 금융권은 현재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코로나 금융 지원이 자칫 만성화될까 우려된다며 만약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칫 채무만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33조 4천여억 원. 5차 연장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경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책을 쓴 석학이죠.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가 방안에 이 한국이 고령화 속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소득 격차와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는 2070년 예상 한국 인구 수는 3,800만 명. 올해 5,200만 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 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한국 경제가 뒷걸음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과 동시에 대안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데런 에스모글루 미국 MIT 교수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런 논란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Economy that's going to, in the course of about 20 years, going to transform from, relatively young to one of the oldest in the world. They would have said this would be disaster, and Korea, I think, has done quite well by moving out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앞서 에스모글루 교수는 고령화와 GDP 증가율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이 로봇과 자동화, 디지털 기술과 세계 교육을 통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난 것을 고려하면 역성장 쇼크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일단 미래 산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소득 격차와 정치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sort of large companies dominating the economy to sort of more broad-based participation is also still a work in progress. 한편 에스모글루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통한 재투자와 성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국내 라면 업계의 비빔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에서만 연평균 1억 개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뜨겁기 때문인데 1위인 팔도는 후발주자인 농심과 오뚜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에 출시된 팔도 비빔면. 라면 하면 분말 스프라는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며 38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7억 개가 팔렸는데 이제는 비빔면의 상징이 된 액상 소스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한 게 경쟁력입니다. 액상 소스엔 사과, 양파, 마늘, 고춧가루 등 20여 가지 재료를 원물 그대로 갈아 넣었는데 해마다 맛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원재료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달라지는 미묘한 맛의 변화를 어떻게 잡아내느냐입니다. 원물이 매년마다 바뀌고 있어서 기존 컨트롤을 두고 비교 분석을 해서 최대한 원물이 변하지 않게끔 품질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빔면은 매일 먹고 있고요. 비빔면을 제외하고 다른 라면을 생각하더라도 못해도 하루에 10개 이상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이 시식을 하고 있어요. 제품 혁신을 위해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1개는 양이 적고 2개는 너무 많다는 소비자 의견을 받아들여 중량을 20% 늘린 제품을 한정 출시했는데 5주 만에 준비한 물량 전부가 동났습니다. 국내 비빔면 시장은 올해 1,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빠른 성장세에 삼양식품과 풀무원 등 경쟁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팔도는 점유율 55%, 연평균 판매량 1억 개 이상을 유지하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팔도를 비빔면 절대 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이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 90%는 올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경제 전문가 2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18명이 이렇게 봤고 나머지 2명은 불확실성이 커서 상단을 예단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함께 이 중국의 성장 둔화가 원화 가치를 추가 약세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 IPO 수요 예측에서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해 허수로 청약에 나서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 사태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 6천억 규모였던 성일 하이텍 수요 예측에 기관 자금이 최소 142조 원 몰렸는데 이 참여한 1,500곳 중 거의 90%가 최대 물량인 200만 2천 주를 써냈다고 합니다. 이 최대 물량은 공모가로 환산하면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하지만 이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가 중 자기 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88곳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매수 물량을 부풀리면서 공모가와 시초가의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시는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원유 가격 차등제에서 음용용 원유와 가공용 원유 가격이 리터당 1,150원과 8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시는 용도의 원유 가격이 50원 오른 건데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품 가격이 300에서 500원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